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27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부채 요소입니다. 부채 요소. 과거에 이제 또 소개해드렸던 포드, 미국 시장의 포드 차에 대해서 연결 대차 대조표가 있었죠. 네, 이것을 보시면서 상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부채는 얼마나 되고 채권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부채와 지분의 문제이다. 부채 그리고 지분의 문제이다. 금융회사의 대출 담당자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알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왼쪽 면에는 자산, 즉 이제 재고, 자산 부분에는 재고 외상 매출금, 그리고 공장 및 장비, 이게 등등이 있겠죠. 오른쪽 면에는 자산을 조달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오른쪽 면에는 자산 조달 방법, 이렇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신속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대차 대조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지분과 부채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지분과 부채를 비교한다라는 것이죠. 이 부채 비율은 계산하기 쉽다. 현재 지금 포드의 1987년 연차 보고서에 나오는 대차 대조표를 보고 있는데요.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해당 내용을 좀 확대를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총 주주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 주주 지분에 나와 있는 금액이죠. 184억 9,20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장기 부채가 여기 있었죠. 장기 부채는 17억 달러 정도 되죠. 단기 부채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간단한 평가에서는 무시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단기 부채에 비해서 현금이 충분하다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는 보통 주주 지분의, 이게 이제 지분이었죠. 주주 지분의 75%와 부채가 이 부분이었죠. 한 25% 정도로 구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포드의 주주 지분 대 부채 비율을 계산을 해보면 무려 180억 달러 대 17억 달러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주주 지분이 한 91% 정도 되겠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이제 1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매우 건전한 대차 대조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1%와 주주 지분이 99%라면 이보다 훨씬 더 건전한 대차 대조표이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반면 부채 80%와 주주 지분
20%로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취약한 대차 대조표겠죠. 회생주나 문제 기업의 경우에는 나는 부채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라고 합니다. 부채 관심을 기울인다. 기업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존과 파산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보다도 부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신생 기업은 항상 위험하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신생 기업들은 항상 위험하다는 것이다. 네, 위험하다는 것은 항상 또 기억해 두시고요. 나는 한때 침체한 기술주의 이제 두 종목을 즉 GCA라는 회사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주시했다. 어플라이드 실전 사례이겠네요. 피터 린치의 두 회사 모두 컴퓨터 칩 제조 기계인 전자자본 장비를 만들었다. 이 시장은 첨단 기술 분야라서 나는 피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두 회사의 결과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역시 피하기를 잘했다. 1985년 말에 GCA 주식은 20달러에서 12달러로 떨어졌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보다 더 심해서 16달러에서 8달러로 떨어졌다. 이 두 회사의 차이점은 부채의 유형이었다. 이 차이점이 나는데 이제 부채의 유형으로 차이점 구분했습니다. GCA의 경우 곤경에 처했을 때 당시 부채가 1억 1,400만 달러였는데 거의 모두 은행 대출이었다. 여기에 비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은행 부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것이고 회사가 보유한 현금은 겨우 300만 달러였다. GCA에서는 1억 1,400만 달러가 이제 부채였으면은 회사의 현금성 자산은 겨우 300만 달러였죠. 주요 자산이라고는 7,300만 달러의 상당의 재고뿐이었다. 7,300만 달러의 이제 주요 자산의 재고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전자산업에서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7,300만 달러짜리 재고가 다음 해에는 2천만 달러로 급락할 수 있다. 이런 특징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폭탄 세일을 한들 이 재고로 얼마나 건질 수 있겠냐 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 회사는 이랬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회사를 비교해보면 부채가 겨우 1,700만 달러였다. 부채가 현저히 좀 적었죠? 현금은 3,600만 달러나 됐다. 현금이 이제 좀 더 많은 경우였네요. 전자부품 사업이 회복되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8달러에서 16달러로 다시 반등을 했다. 같은 어떤 하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반등을 보였었고 GCA는 이 회복 국면에 동참하지는 못하게 됐죠. 결국 이 회사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는 끝장이 나서 주당 10센트에 이제 팔려버렸고 한 회사는 4배가 넘게 상승했다. 부채 부담이 그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위기를 맞이했을 때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부채의 규모만큼이나 부채의 종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금 은행에서에 대한 대출이 있었다라는 것이었고 부채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채의 유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었죠. 부채에는
은행 대출금이 있겠죠. 은행 대출금과 장기 차입금이 있다. 은행 대출금은 은행이 요구하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나쁜 종류로 GCA가 보유한 부채를 들 수 있겠죠. 위험하다. 이와 비슷한 형태인 상업 어음도 있는데 이것은 은행 대출금보다 더 위험하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단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상업 어음은 만기가 상당히 많이 짧은 데에다가 경우에 따라서 요구 즉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문제의 조짐이 보이자마자 대출자가 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빌린 회사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갚지 못하면 파산법에 따라서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털어가므로 주주들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겠죠. 장기 차입금은 채무자가 이자만 계속 지급하면 상황이 아무래도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당연히 종류겠죠. 원금은 정해진 대로 15년, 20년 또는 30년 뒤에 갚으면 됩니다. 장기 차입금은 대개 장기 회사채의 형태를 띱니다. 장기 회사채의 등급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따라서 신용평가 회사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지만 어떤 경우든 채권 보유자가 원금에 대해서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자 지급마저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회사가 공경에 빠져나올 시간을 벌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보고서 주석에 회사의 어떤 장기 부채가 구분되어서 소개되고 지급 이자와 만기 내역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크라이슬러와 같은 회생주를 평가할 때는 크라이슬러가 또 나오네요. 부채의 규모는 물론 부채의 구조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인다. 크라이슬러의 부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그 유명한 구제금융의 핵심 요소는 정부가 주식 매입 선택권을 갖는 대가로 대출금 14억 달러에 대해 보증을 제공한 것이다. 나중에 정부는 이 주식 매입 선택권을 매각하여 이 거래에서 실제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거래로 크라이슬러가 숨통을 틀 수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나는 또한 크라이슬러가 현금 10억 달러를 보유하였으며 최근 탱크 사업부를 제너럴 다이나믹스에 매각하면서 3억 3,600만 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사실 크라이슬러는 당시 소폭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금 보유량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채 구조로 봤을 때 은행들이 적어도 1, 2년 동안은 크라이슬러가 문을 닫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독자도 나처럼 자동차 산업이 회복된다고 믿고 크라이슬러가 크게 개선되어 생산 원가가 낮아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크라이슬러의 생존을 확신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크라이슬러의 생존 확신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했는지 방금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뉴스나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보도 자료들이 사실상은 이제 그렇지 않아 보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버려진 회사였으나 부채 구조를 보고 피델리티가 낚아챘다. 이 회사는 아이다호주에 기반을 둔 건실한 회사였다. 이 회사는 쓰러지기 직전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컴퓨터 메모리칩 산업이 침체한 데다가 일본 기업들의 이제 D램 메모리칩을 시장에 덤핑하는 터에 이 회사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마이크론은 소송을 제기하여 일본 기업들이 자사보다 더 낮은 원가로 칩을 생산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경쟁사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마이크론이 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동안 텍사스 인더스트리즈와
마이크론을 제외하고 미국 주요 제조 업체들이 모두 사업을 접었다. 마이크론은 은행 부채에 시달리며 주가가 40달러에서 4달러로 폭락했다. 회사의 마지막 희망은 전환사채를 대규모로 판매하는 방법이었다. 전환사채의 원금은 여러 해 동안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이용해 은행 부채를 상환하고 단기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전환사채에 대한 기업에서의 용이점을 이용을 했습니다. 전환사채의 원금은 여러 해 동안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은행 부채를 상환하고 단기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요, 피델리티는 전환사채를 대량으로 매입했다. 메모리칩 사업이 회생하여 마이크론이 수익성을 회복하자 주가는 4달러에서 24달러로 상승했고 피델리티는 멋지게 이익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부채에 대한 유형과 규모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배당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